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두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새로운 성평등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을 주제로 청년, 시민사회, 학계, 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더 나은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과 안전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오늘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전 과제와 성평등을 주제로 잠시 후 세 번째 세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이 성평등을 향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네 번째 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세션은 좌장이 주제 설명을 하고 사전 공론장에 참여한 청년들이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세션이 끝나면 퀴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중하셨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자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론의 장인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이 비대면의 일상화와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온라인에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더 심화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자, 세 번째 세션,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전 과제와 성평등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테크 분야에서 여성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최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매니저님께서 진행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션 3회 좌장을 맡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최가인입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를 리드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종사함과 동시에 개발 생태계에서 여성들을 인파워링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세션 3에서는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위기와 기회 그리고 도전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보다 더 경쟁력 있고 확장된 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더 성숙한 디지털 라이프를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깊이 있고 다양한 토론을 위해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디지털 기술은 사실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 디지털 포용의 진정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기존의 격차를 좀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부정적 타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양상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동일 집단 내에서도 그 영향의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을 이번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본 뒤 종합 토론까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의 소리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30여 명의 청년분들이 온라인 사전 공론장에 모여 뜨거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전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홍승현님과 강귀웅님인데요. 직접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세 번째 세션 디지털 시대 새로운 도전 과제와 성평등 현장의 목소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사전 공론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 청년 30여 명이 줌에서 모여서 디지털화와 관련해 최근 각자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없애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여러 토론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성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론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두 발표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사업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홍승현입니다. 저는 디지털화와 관련된 청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공농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강귀웅입니다. 네, 저는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 활동과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코멘토의 그로스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젠더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다양한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고 교류하고 싶어서 사전 공론장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생각들을 성평등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론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공론장에서 나왔던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공론장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크게 저희가 두 꼭지로 나눠서 전달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디지털 격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디지털 격차에 대한 내용으로는 디지털 기술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코딩 교육의 격차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이 소외되고 익명성의 테두리 안에서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의견이 맞는 집단과의 소통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와 SNS 사용량 증가로 인해 소셜 네트워킹을 하지 않는 집단의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년층의 디지털 공간 소외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는 장년층들은 디지털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반대로 청소년 세대는 독립적인 SNS 문화와 유튜브 문화를 형성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세대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디지털 공간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대두되었는데요. 시각, 이미지, 소리 위주로 진행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은 장애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취약계층이 디지털 발전으로 인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늘어나는 비대면 만남으로 인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앱에서의 만남이 좀 더 보편화되면서 소외계층, 즉 여성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 그리고 여성 장애인 등이 앱에서의 만남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력이 대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지털 윤리에 대한 꼭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면 자본과 시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제도와 공공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윤리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전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논의의 장에서 나왔던 하나의 사례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가상 캐릭터들 중에서 여성 캐릭터의 경우에는 주로 날씬하고 키가 큰 경우가 되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하나의 사례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공공에 의한 규제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시장 가치 중심으로 또 자본과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디지털 발전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 자체가 오프라인 세계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지 않나 하는 논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 세계만이 현실 공간이었다면 코로나19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상을 따라서 온라인 세상 또한 현실 세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불평등이나 격차, 윤리의식의 부재, 또 젠더 불평등이 그대로 디지털 세계,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온라인 세상에서의 불평등한 모습도 해결되길 바라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논의 나눴습니다. 네, 첫 번째 회차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공유드렸고요. 2회차 사전 공론장에서 나눴던 문제 원인과 대안 논의 경향성에 대해서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는 사회복지제도와 디지털 관련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발전에 비해서 디지털 교육은 더디고 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며 사회복지와 소수자 복지 등의 제도 부족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디지털 공간에서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기술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반면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기술의 법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소수자 접근성이 높은 UI, UX가 적용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차원 혹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는 교육과 제도 개선으로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노인을 타겟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니어 강사를 다수 육성하고 디지털 디바이스와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배급함으로써 메타버스나 코딩 교육을 보편화시키고 디지털 약자 대상 디지털 평생 교육과 재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인 등이 디지털 소통에 좀 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저는 문화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 원인 분석들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의 격차나 젠더 불평등이 디지털 공간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주로 논의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사례는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현실 공간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여성 캐릭터만을 계속 따라가서 또는 스토킹해서 성희롱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IT 업계에서 주로 남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성들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의사결정권자는 주로 남성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 젠더 불평등한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문제의식들을 많이 공감하면서 교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제도와 교육 차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행동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공감을 받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나 모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편견과 차별, 젠더 불평등한 현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나 문화를 스스로 형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2회차에서 논의되었던 성평등 사회와의 연결점을 좀 더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평등에 다가가기 위해서 격차가 줄어든 디지털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적인 의견들이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발전은 거리에 따른 지역 격차나 교육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사람들이 더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소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물리적 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격차가 더욱 줄어든 환경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 공유되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여러 규제나 고민들이 오히려 디지털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오히려 큰 리스크와 위험을 제거하는 일일 수 있다는 내용들을 공감하면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공간과 누구나 안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롱런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런 의견을 함축해서 잘 표현했던 의견이 안전이 곧 효율이다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소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또 온라인 환경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많이 공감하면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공간 자체가 성평등하지 않으면 현실이 성평등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공간 자체가 가상 공간이거나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현실 공간의 하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 자체도 성평등해야만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발표자들이 공론장에 참여했던 소감과 남아있는 고민 또는 질문들을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디지털과 성평등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고 또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공간에서 청년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발전에 급급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된 근 2년 동안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의식이 제기되어서 좀 희망적인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으면서 평소
평소 알지 못했던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디지털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서 개인이 성별과 상관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다 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문화의 창조를 위해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이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발현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성평등을 추구하는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성평등 사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평소 다양하게 느꼈던 경험과 생각들, 또 젠더 이슈에 대해서 느꼈던 관점들을 언어화해서 공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IT 업계에 종사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이나 경험들을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었습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업계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속해 있는 분들, 또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시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남아있는 고민이나 질문점들이 있었는데요. 성평등의 다양한 가치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성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 어떤 권력을 또 가지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귀결되지는 않는지 서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공론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논의했던 내용들은 성평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내렸던 대답은 성평등은 누구나 나다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범위로 저희가 만들어서 다양한 친구들이 또 다양한 분들이 성평등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평등과 포용에 관해 더욱 예민해진 우리에게 닥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소외와 어려움, 그리고 윤리적 측면, 제도적 측면까지 다양한 배경과 관점에서 청년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론장에 참여를 해보니 다들 이런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덕분에 보다 넓은 범위의 평등 사회를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발표자님들을 만나볼 텐데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아태 지역 디렉터로 활동 중이신 아츠코 오쿠다님과 임소연 숙명여대 교수님을 만나서 각각 국제 현황과 국내 현황을 중심으로 위기와 기회 그리고 그에 따른 도전 과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태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 업무를 이끌고 계신 아츠코 오쿠다님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츠코 오쿠다입니다.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아테지어 디렉터입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여기 계신 주최 측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이번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ITU에 대해서 짧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UN 산하의 ICT 관련 전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U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UN 산하 기구입니다. 1845년에 설립된 기구입니다. 1865년에 설립된 기구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개 섹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 통신 부문이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하고 또 그 위성의 궤도를 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ITU에서 표준화를 담당하는 부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연결되지 못한 분들을 2030년까지 모두 다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93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TU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점은 저희가 학계와도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민간 부문, 다시 말해 기업들과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U의 회원, 기관으로서 함께 협력하면서 저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저희의 규범적인 틀이 나와 있습니다. UN에서 저희가 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틀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특히 젠더와 청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TU는 UN 산하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17개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전 세계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젠더 면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본다면 다섯 번째 목표가 매우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번 목표에 따르면 모든 곳에서의 여성과 여아가 동등한 권리를 받아야 된다. 바로 이전 장표로 가주시면은 모든 여성과 여아는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받아야 마땅하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17개 SDG의 전체 주류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저희 UN의 젠더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SDG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도 다양한 기구, 또 도구, 또 프로그램이 설립이 돼서 197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유엔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입니다. 저희 영어로는 약어로 CEDAW라고 부르기도 하는 협약은 1979년에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엔의 여러 산하 기구가 함께 이 차별 철폐 협약을 주류화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양한 행동과 프로그래밍과 사업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차별 철폐 협약이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구가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권익 실현을 위해서 공사 부문에 있어서의 접근권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경 행동 강령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1995년에 북경에서 북경 선언과 북경 행동 강령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의 제4회 세계 여성 대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베이징 북경에서 열린 세계 대회로서 특히 빈곤, 교육, 훈련, 건강, 폭력, 경제, 권력, 의사결정, 제도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 결집된 대회였습니다. 저희는 북경 행동 강령의 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 왔고, 이것 역시 유엔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북경 행동 강령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성평등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SDG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양한 사업과 또 도구를 실현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2030년까지 성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장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아태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좋은 궤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유엔 연구조사에 따르면 저희가 모든 SDG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 못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역내, 저희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임금 격차, 강제 노동, 그리고 노동 참여 면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장표를 보시면
여기에 성별 격차가 디지털 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남성 또 여성 간의 인터넷 사용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에 보시는 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한 행동 또 공통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남녀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목한 점은 지금까지 저희가 여아들 또 젊은 여성들 스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템 교육에 있어서 여성, 남성 간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에 있어서의 격차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템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미얀마에 있어서의 여성 연구진이 상당한 수준이긴 하지만 또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과 같은 다른 아태 지역에 있어서는 전체 여성 연구진의 15% 미만만이 여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15% 미만이고요. 그보다 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ICT를 연구하고 스템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ICT에서의 의사결정 역할을 얻기 위해서는 스템 교육을 받는 여아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믿고 있고 아태 지역에서의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ITU 차원에서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구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아태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디지털 포용이 저희의 핵심적인 하나의 대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Girls in ICT, ICT에서의 소녀들에 대한 그 사업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Equals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UN 여성기구 그리고 또 UN 대학교 그리고 GSMA ICT 산업협회와 함께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들과 같은 취약계층이 그만큼 온라인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Generation Connect라는 세대 연결이라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irls in ICT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매년 하루, 4월의 하루를 지정해서 저희가 Girls in ICT 데이를 지정을 하고 기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각각 Girls in ICT 데이를 기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주최 측에 또 제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Girls in ICT 데이를 기념하시는 것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 2022년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Equals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체계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1월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 ICT 면에 있어서 여성 창업 또 여성 기업가들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역량과 스킬 그리고 연구에 더욱더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성 대표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글로벌하고 영내 대화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고문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도 다양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희 ITU뿐만 아니라 UN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체 UN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UN의 사무총장께서는 청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또 평화, 경제적인 역동성, 사회 정의, 관용과도 같은 가치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시키면 우리가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참여를 더 부추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ITU는 Generation Connect라는 세대 연결 사업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의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년의 참여를 더욱더 독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세대 연결 미팅, 이런 회의를 적극 개최를 하고 장을 마련해서 이런 청년들이 함께 서로 교류를 하고 ITU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역량 강화,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청년의 권익 실현과 역량 강화를 저희 WTDC 세계 전기 통신 개발 회의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 회의, Generation Connect 청년 회의를 내년 6월 4일에서 5일 이틀 개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디지털 미래의 윤곽이 더욱더 논의가 될 것이고, 연결되지 않은 이들을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라는 제목 하에 저희가 다양한 세션과 논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지금 이 청년회의에 참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 신흥 기술 그리고 핵심 기술에 저희는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발표자분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신흥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것이 젠더의 고정관념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다양한 구상과 이런 활동들 주로 호주 정부에서 또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이 정부의 여성 관료, 시민사회, 산학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디지털 신흥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더욱더 장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 QR코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소셜미디어 계정 스캐닝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츠카 오쿠다님 발표 감사합니다. 개도국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사용률에 있어서 디지털 성별 격차가 급격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태 지역 일부에서는 여성 진출률이 극히 낮다는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대 연결을 독려한다든지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청년 회의와 같은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장려하는 활동들을 많이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디지털 젠더 격차와 IT 문화, 다양성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의 임소연 교수님을 만나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숙명여대의 임소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이라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연사로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 관련 업계와 청년 세대의 현황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선 그 연사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뭐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간의 시간을 돌이켜 본다면 2019년 말부터 코로나 감염병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면서 디지털 전환이 전례 없이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미리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면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장인의 78%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젠더 관점에서,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한 디지털 전환은 언뜻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또 모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남녀 격차가 극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9.5년에서 135.6년으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36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려 267.6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이 주로 여성 진출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실직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남성 취업자 수와 여성 취업자 수가 여성 취업자 수가 남성 취업자 수의 이제 취업자 수 감소 현황을 보시면 1.7배에 달할 정도로 여성이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취업자가 한 달 내에 실업할 확률을 비교하면 기혼 남성보다는 기혼 여성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돌보험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1999년 대의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가 남성 고용 상태에 더 큰 영향을 준 것과 지금 반대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 전환은 여성에게 훨씬 불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위기이기만 할까? 디지털 전환이 우리를 성평등 사회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라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국내 현황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국내 현황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의 목소리, 앞서서 이미 사전 공론장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업계 동향 및 성평등 인식, 그리고 세 번째로 관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현재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 결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석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네, 이 세 영역의 현황을 조사한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청년의 목소리는 방금 두 분께서 이미 사전 공론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갔는지를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업계 동향 및 성평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두 7명의 국내 현업 종사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3명은 IT 분야 국내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4명은 인공지능 분야와 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현직 개발자, 기획자, 그리고 데이터 매니저였습니다. 이 두 그룹의 인터뷰 결과가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점을 앞으로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 정책은 간략하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는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만을 참고했습니다. 현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은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 고용, 안전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공론장에 참여했던 그 청년들이 디지털 전환과 성평등이 교차하는 지점에 다양한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일 노동 주제에서는 성별 분업과 성별 임금 격차, 젠더화된 노동의 문제를 지적했고, 안전 주제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 큰 화두였습니다. 디지털화 주제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매체에서의 혐오와 차별,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의 혐오 및 젠더 편향, 그리고 세 번째로 IT 업계 인적 다양성과 젠더 의식의 부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문제의 원인도 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어떤 문화, 그리고 디지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법 제도. 네, 제가 조금 부재가 아니라 그런 교육법 제도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과 여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계 동향 및 성평등 인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 고위직과 실무 종사자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내 IT 대기업 임원들은 업계 동향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를 꼽았고요. 기술 전환의 유연성과 함께 마케팅이 더 중요해지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젠더 의식을 개인의 관점으로 치부하거나 여성 소비자 선호 문제로만 보는 등 성평등 의식은 사실 그렇게 고무적이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스탠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뭐 역량을 갖춘 여성 직원이 부족하다거나 일가족 양립 문제로 여성 스스로가 임원직을 꺼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평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는 이 역시 좀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루다 사건의 경우에도 뭐 사용자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내 IT 업계,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젊은 개발자와 기획자, 데이터 전문가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업계 동향으로 기술의 개인화, 서비스화를 뽑았고 특히 데이터나 기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직군이 등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성평등 의식도 높았는데요. 온라인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젠더 이슈를 잘 알고 있고 업계의 성차별적 문화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대부분 사실상 성차별을 직접 경험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여성이 특별하게 여겨지기보다는 남성과 다름없이 이제 능력을 펼치기를 원했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점은 성평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고요. 해결에 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술의 편향이나 혐오를 해결하는 일이 개발자나 어떤 그 기업들의 책임으로만 맡겨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편향과 혐오의 기준을 정하고 해결하는 일에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청년과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이 얼마큼 담아내고 있는가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 중에 2021년 주요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로만 살펴봤는데요. 물론 뭐 일, 노동, 안전, 디지털화라는 어떤 디지털 전환과 성평등이 교차하는 세 주제를 두루 이제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인턴 지원 확대,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그리고 돌봄 노동자 관련, 여성 관리자 관련 등, 그리고 안전 쪽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미디어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이나 모니터링 확대 등등도 잘 지적이 되어 있지만 아쉬운 지점도 눈에 띕니다. 앞서 살펴봤던 청년들의 목소리나 업계 인식하고의 간극이 좀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지만 여성 청년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와 관련한 어떤 이런 업계 동향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한 점, 그리고 IT 업계 말씀드렸던 이 인공지능과 관련, 인공지능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강화할 수 있는 편향이라든지 혐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점은 좀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지털 전환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기회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국내 현황 조사를 하면서 저는 상당히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뭐 앞서서 여러분들 다 드셨지만 그 청년들이 이미 디지털 세대답게 디지털화가 가져왔거나 가져올 문제들을 다각도로 경험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업계 현황을 봐도 특히 젊은 실무 종사자들이 사회와 업계의 성차별 문제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의 편향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대응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지털 기술의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한 가능성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앞에 그 업계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면적인 어떤 기술이 아니라 복합적인 서비스로 일상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기술이 어떤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어떤 기술, 뭐 기계라기보다는 어떤 제품으로서, 서비스로서, 그리고 문화로서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산업의 고용 창출은 개발자나 엔지니어 직군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획, 뭐 고객 응대, 문화 윤리, 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직군이 등장하거나 기존 직군이 변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자의 영역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활약하던 분야고 전자의 영역이 전통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은 분야죠. 이렇게 개인화되고 서비스화되고 융복합화되는 디지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여성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점이나 시사점은 오늘 그 세션의 토론자 분들께서 잘 지적해 주실 거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루다 사건이나 여러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었듯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젠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향적으로 저는 아까 앞에서 사전공론장에 참여하셨던 그 두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안전이 효율이다라든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성평등이 실현되면 이제 현실의 성평등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뭐 우리가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메타버스를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사회를 만드는 실험실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와 대중의 역량을 모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조금 의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주는 어떤 성평등의 기회와 가능성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물론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여러 위기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는 그것이 기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감내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년 시민들과 청년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에서 제가 발견했던 가능성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국내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하고 계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혐오와 편향성, 차별 등의 젠더 이슈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업계 인식과 청년 간의 인식의 간극을 잘 짚어주셨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위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다각도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여러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까지 희망찬 시각으로 우리 시대를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의 발표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릴리 이라니 부교수님을 모셔서 토론을 이어나가 볼 텐데요.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셨고 사전 녹화를 통해 함께 토론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임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성평등 관련된 정책적인 제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고 성공적인 포럼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대전환의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성별에 따른 분업, 온라인과 인공지능에 의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연구는 인도의 사회적 기업가들과 인공지능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 처리 종사자들에 의한 1인 자영업자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임 교수님의 제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와 또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얻은 교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또 자영업은 종종 디지털 대전환의 일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신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혹은 앱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 기회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유연한 업무, 더 많은 선택의 여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치 있는 상품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의 이런 자영업, 1인 자영업은 어떤 경우 성불평등을 은폐할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는 수평적 조직 문화 때문에 AI 스타트업에서 성불평등이 덜 심각해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셨습니다. 수평적 조직이 불평등을 가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조직 전체에 걸친 분업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남성과 여성의 동료 관계를 즐길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직업 역할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된 직업 역할은 문화적으로 불평등하게 평가되고 또 임금 보수면에 있어서도 격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여성과 관련된 직업 범주가 남성과 관련된 유사한 숙련된 직업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적은 보수를 받아왔는지를 오랫동안 기록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콘텐츠 조정과 데이터 레이블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일은 컴퓨터에 능통해야만 할 수 있고 또 다른 문화, 심지어 다른 국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IT 기업들은 종종 이런 필수적인 범주의 근로자들을 계약직 자영업자 혹은 다시 말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결국 의료보험에 접근할 수 없고 또 직업보험, 고용보험에 접근할 수 없고 또 엘리트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의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조정과 라벨링 직업은 여성들이 더 많이 종사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런 수평적인 조직이 불평등을 은폐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낮은 지위의 노동자들을 아웃소싱하거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조직의 노동자들은 보통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혹은 창의적 자유, 혁신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과도 같은 기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은 팀 간의 수평적 관계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 함께 팀에서 수평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엘리트 직원들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캠퍼스에 북 스캐닝이나 컨텐츠 조정을 하는 담당자를 숨겼습니다. 심지어 일부 엘리트 개발자들은 그런 데이터 라벨링이나 컨텐츠 조정 업무는 자동화됐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이 어떤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아니더라도 또 많은 AI 및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외부 기업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아펜이나 라이언브리지 등과 같은 기업에 하청을 주고 특히나 보통은 저임금 직종, 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아웃소싱합니다. 메인 캠퍼스가 아닌 별도의 다른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정한 종류의 유연한 IT 업무 역시 성불평등을 단지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라는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던 구글, 링크드인 등과 같은 기타 많은 회사가 데이터 처리 작업을 이 플랫폼에 아웃소싱합니다. 이 플랫폼의 근로자들은 필수적인 AI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사운드, 픽셀 데이터를 보고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라벨링합니다. 다시 말해 그 디지털 컨텐츠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유한 어떤 감정 혹은 감성, 물건, 가구 혹은 단어 이것으로 라벨링을 하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분류하고 나서야 AI에게 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비로소 자동화된 AI, 인공지능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디오 파일이나 어떤 전사 파일을 보고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필터링하거나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 디지털 대전 안에서 필수적인 IT 플랫폼에서 여러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가 자동화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노동자들이, 인간 노동자들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나 문법, 기술 용어나 은어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고 계속해서 새롭게 탄생하기 때문에 자동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와도 같은 플랫폼에 아웃소싱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계약직 자영업자로 분류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그 처우와 임금면이 다릅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보다는 과제당 급여를 받습니다. 몇몇 조사에 따르면 이런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3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은 마음대로 오고 가며 이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일정한 소득 목표를 가진 근로자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밤중에도 일하거나 혹은 12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플랫폼이 어떻게 젠더 불평등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악용하는 것일까요? 우선 여성과 장애인은 이런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연성을 특히 중시하는 두 집단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은 가정에서의 데이터 작업, 다시 말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과 학교 일정에 맞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육아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장애인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책상에서 일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럽거나 혹은 통증이 있을 때 일을 잠시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혹은 더 유연한 스케줄에 대해서 협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직업 자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와도 같은 플랫폼 업체는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적당한 가격의 육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이 엄격한 일자리는 여성들을 IT 분야에서도 이처럼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들 역시 그들을 위한 어떤 특정 작업 장비나 일정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사들, 관리자들로 인해서 재택하면서 유연하고 결국 낮은 임금을 받는 일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이 플랫폼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포함되지만 연구원에 따르면 이 플랫폼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게 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옥스포드의 아비 아담스와 국제노동기구의 제닌 버그는 이 플랫폼상의 여성들이 남성들이 버는 수입의 평균 82%를 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성배를 볼 수가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명백한 차별이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나타난 걸까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하는 어려움 때문에 보통 재택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관련 크라우드 워크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여성들은 또한 가정 내에서 돌봄을 책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임금 격차는 결국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돌봄 업무와 가사를 병행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을 두고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과제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 여성 노동자가 그때 하필이면 아이를 돌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다른 노동자가 그 과제를 따내게 되는 형식이죠. 또 작업 중 중간중간 돌봄을 위해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을 완료하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입한 시간이 아닌 과제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이런 업무 중단이나 경쟁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여성들을 재택근무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 플랫폼의 재택근무자들의 실태를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업무가 재택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런 임금 격차 문제나 혹은 승진 격차 문제가 더 넓은 더 많은 일터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임 박사님께서는 정부가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현명한 제안입니다. 1인 자영업자는 종종 더 큰 위험과 소득 변동성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여성들은 또한 가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노동과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노동, 재생산 노동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 나가서 일하고 생산적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재생산 업무를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여성의 소득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면 그 여성들은 소득 부족을 창의적으로 메우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일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메간 무디에 따르면 이처럼 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며 빌려가며 또 적응해가며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위험한 관행이 전제하고 생산해내는 변동성에 늘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성평등이라는 문제는 성의식을 높이는 문제를 포함하긴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증거를 보면 여성과 남성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공유하는 방법의 불평등이 결국 또한 유연한 자영업 또 재택하며 수행한 일과 또 이런 직업 내에서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듯이 우리는 더 많은 여성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숨겨진 형태의 성불평등을 찾아야만 합니다. 감사드리며 포럼의 성공을 빕니다. 네, 교수님의 토론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앞선 임 교수님의 의견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셨다면 릴리 이라니 부교수님은 공감은 하지만 이를 좀 더 위기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환경과 유연한 기업들의 조직 문화가 여성 또는 소수계층의 불평등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수평적인 가치와 혁신이 여성들을 같은 테크 플랫폼에 종사하게 하더라도 질 낮은 근로조건과 장벽을 제시한다면서 이제 미래를 조금 걱정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두 번째 발표자이신 하현주님을 만나볼 텐데요. 하현주님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면서 동시에 다양성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리드해오고 계십니다. 하현주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화로 인한 청년들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과 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 IT 업계에 종사하며 특히 테크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여성으로서 앞서 짚은 점들과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화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의 디지털화로 정의를 좁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근무 환경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근무 형태를 맞이하게 된 측면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디지털 기계와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통한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운 세대이지만 저희 청년 세대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능숙도 격차가 공존하며 이에 대한 교육의 기회 없이 사회에서 이런 디지털 도구에 집중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감과 효율성,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오늘날의 청년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 및 작업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일부 청년들에게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든 연결되어 근무하거나 혹은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청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청년들은 어떤 디지털 도구나 방식이 본인에게 가장 맞는지를 고민하고 선택하여 스스로 원하는 형태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힘을 얻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조직을 포함한 일부 IT 스타트업들은 유연 근무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일부 팀 협업을 할 수 있는 포커스 타임을 지정해 두고 그 나머지 외 시간에는 개인이 가장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년에게 출근한다는 것이 과거 세대와는 달리 그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퍼져감에 따라서 진정한 일에 대한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의 이 양방향 소통이 주가 되는 카카오톡이나 슬랙과 같은 디지털 메신저의 도입은 연속적인 소통을 증가시키고 또 대화에 즉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런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여러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쏟아지는 경험이 계속되면서 직장에서 많은 피로함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이러한 디지털 과부하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과부하란 원격 그리고 비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디지털 기술에 쏟아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대면 소통은 신체 언어나 억양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한 실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런 비대면 소통은 이런 단서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미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여기에서 소통을 하는 피로도와 또 번아웃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화로 인해서 청년들은 원하지 않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 입사하거나 입학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온보딩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 새로 들어간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거나 또 기술적으로 업무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 업무와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즉 충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집이라는 공간이 업무 또는 학업과 공존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모두 청년이 짊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또한 청년이 혼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제어하고 조성하는 부분까지 업무 성과의 일부분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더 자주 듣고 어떤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화 관련한 두 번째 저의 관점은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의 증가입니다. 오늘날 IT 업계는 전통적으로 각광받던 기업들보다 이런 기술 집약적인 스타트업들이 채용 시장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흔하지 않았던 일자리도 생겨나며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IT 스타트업들은 남들과 똑같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실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이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 기술에 대한 실무 경력을 갖춘 인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좀 더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의 이수 및 실무자와의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입사를 하는 청년들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이 컴퓨터 공학 등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은 추가적인 사교육을 통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들이 추가적인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무에서 원하는 역량의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 후에도 또 취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또다시 시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사 전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도 사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발견되는 이런 성별 격차가 사회 조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과학, 기술, 연구, 개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YS에서 밝힌 남녀 과학기술 인력 현황에 따르면 공학 계열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21%에 그쳤으며 여성의 공학 계열 경제활동 참가율은 65.3%인에 반해 남성의 참가율은 92.1%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학계에서 이미 남녀의 과학기술 인력의 갭이 상당하다는 것은 사회 조직 내에서 성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이런 위민의 코드를 포함하여 많은 여성 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 없이도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무료 워크숍을 운영하거나 또 출산이나 육아 후에도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여성들의 멋진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표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조직 내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기획해서 캠페인을 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결국 더 많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수 있는 받침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IT 업계의 많은 리더와 또 남성들의 도움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별 격차는 여성이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청년이 이러한 성평등 이슈에 최소한으로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기회가 성별에 따라 편향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연사분들과 또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현주 매니저님께서는 급격한 디지털화와 디지털 툴에 집중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증대에 따라 청년들이 학습 환경이나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이를 통해서 주체적인 디지털 라이프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쌓여가는 과부하들을 구체적으로 또 고찰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과학인력 기술의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협력하고 많이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함께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아츠코 오쿠다님에게 앞선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들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요점 위주로 압축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의 훌륭한 어떤 그 전문성의 깊이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 관련된 고정관념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예의주시해야 되겠고 그리고 온라인상은 결국 현실 세계에 확장된 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공동으로 함께 협력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이 향후 팔로우업 액션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논의하신 내용을 저는 다른 아태 지역에도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향후 수개월 또 수년 동안 계속해서 겪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여러 사실관계 그리고 분석 내용이 전체 아태 지역에 혜택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소영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앞선 청년분들이 사전 토론장에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법과 정책과 제도, 교육의 부재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고 저희도 공공이나 민간에서 이제 교육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양적으로 많아진 교육만으로는 이런 기술 교육만으로는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많이 벅찬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계신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에서 어떤 교육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사전 공론장 내용에 오늘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주 뭔가 이렇게 인파워링이 되는 그 현장을 제가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네, 그런 현장을 좀 전달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방금 그 질문 주셨던 그 교육의 문제에는 네, 저도 정말 뭐 사실 모든 문제들이 결국 교육으로 가기는 하지만 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성평등의 문제도 역시나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뭐 이공계 학생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 여전히 기술은 굉장히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과는 좀 다른 무언가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방금 그 청년 발표자들께서는 이미 뭐 디지털 기술이 뭐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예를 들면은 공학 교육의 핵심에 들어가 있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도 공대 각 학교의 어떤 이공계 대학에서 뭐 윤리 문제라든지 사회적 이슈들 같은 것들을 좀 교육 속에 담아내려고는 하지만 그건 여전히 약간의 어떤 교양과 같은 수준이고 정말 기술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개 우리의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술이라는 게 정말 사회적인 어떤 존재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릴 수도 있고 혹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존재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공학교육의 주변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게 저는 좀 큰 문제로 보여서 그런 점들이 좀 앞으로 공학교육에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여러 제 고민들 중에 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와 민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학 주변부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차차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좀 기업 현장까지 이어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교육 쪽에서 성비 불균형,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유저나 시장에서 조금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를 기업 현장에 계신 하현주 매니저님께서 조금 답변을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디지털 기술과 리터러시 교육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가 불러올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로 특정 성별의 종사자 수가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기업의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단어가 좀 들려서 더 반가운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코드가 사실 AI에서는 데이터의 AI 편향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자체도 편향이 있으면 문제인데 사실 이 데이터를 누가 어떤 해석을 붙여서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AI를 만들어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는 필히 이제 데이터를 만지거나 개입하는 사람들의 특정 관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맹신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 젠더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결혼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일 텐데 그 겪어보지 않은 뭐 인도네시아의 결혼이나 이제 뭐 다른 중국의 결혼 장면에 대해서는 떠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축적이 된다고 한다면 만들 때 한국의 결혼의 데이터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유저가 글로벌 유저일 때 결혼이라는 것에 나오는 데이터가 이제 그쪽 관련한 사람들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이런 대표적인 AI 편향의 사례가 바로 아마존의 이제 AI 채용 시스템인데요. 그 AI가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후보자에게 감점을 계속 해와서 채용된 사람들이 남성이 좀 많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 남성 지원자가 더 적합하다고 계속 학습을 해왔던 거예요.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또 AI 회사 있고 데이터의 관리를 하고 있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말 이 의사결정 관계자들이 다양한 실무자가 참여한다는 것을 몸소 진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아츠코 오쿠다님에게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아태 지역에서 청년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논의가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기회로 만들고 있는지를 사례를 좀 들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태 지역에서 지금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이버 안보,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이런 사이버 공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들이 많이 폐쇄되고 하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온라인상으로 활동을 더욱더 펼치고 있고 원격 교육이라든지를 많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의 신규 이용자들이 수가 폭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 이용자들은 인터넷과 그런 사이버 불링 등과 같은 폭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경각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활동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보호를 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디지털 역량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 훈련이 특히나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젊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리스크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성숙하게 나면 또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파이낸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일 그리고 건강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나중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공통된 행동을 통해서 해결책을 도모하길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시는 청년분들에게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지금 앞선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고 혹시 어떤 생각을 조금 하셨는지 사전 공론장에서 나눈 청년분들과의 얘기도 곁들여서 여기 현장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만 사전 공론장이 진행되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선 세션에서 이제 남녀 간 디지털 접근성이 ODA 국가나 아태 지역에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국제기구에 종사하면서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해외 연수를 보조하면서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점을 토대로 저는 이제 한국이 이런 포럼을 좀
더 열고 그리고 디지털 강국으로서 좀 더 성평등에 가까운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링이 되어 이제 ODA 국가의 인프라 구축에서 좀 더 성평등에 가까운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용님도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다양한 의견들을 전문가분들의 식견과 또 다양한 관점으로 들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일단 여러 관점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존재했던 문제들이고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문제들인데 코로나19라거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가시화되거나 표면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실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었는데 문제화하거나 언어화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많이 들었고요. 더 다양한 의견들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대 변화 속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불평등한 구조와 이슈들이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주밀한 의견 수집과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인 만큼 아까 말씀하신 태 지역에서의 활동과 또 국내에서의 활동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만나서 계속 이런 토론을 계속 선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력 있고 성숙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직결되는 주제들이라 오늘 더더욱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여성가족부와 오늘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세션 3에 참여해주신 청년 및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희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션을 이끌어주신 최가인 매니저님 그리고 연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사고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우리의 삶을 많이 이롭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격차와 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을 벌였고요. 또 많은 기회와 대안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션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성평등을 향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마지막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휴식 시간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세션 3 퀴즈 이벤트가 바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QR코드나 댓글에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고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잠시 후에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